1977년 5월 19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 이날 20세 소녀 콜린 스탠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길에서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련한 히치하이커였던 콜린은 남자 혼자 운전하고 있거나 위험해 보이는 운전자의 차는 타지 않았습니다. 콜린은 항상 자신의 직감을 믿었고 그녀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차에만 탑승했습니다. 당시 콜린은 몇 번의 히치하이킹 끝에 약 2시간 만에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한두 번만 히치하이킹에 성공하면 콜린은 캘리포니아주 레드블러프에 사는 친구의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한 여러 대의 차가 있었지만 콜린은 그중 누구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잠시 후 콜린의 손짓을 보고 파란색 밴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섰습니다. 파란색 밴 안에는 젊은 부부와 아기가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타고 있던 남자는 창문을 내린 뒤 콜린에게 어디로 가냐고 말하며 차에 태워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은 23세 카메론 호커와 그의 아내인 19세 제니스였고 뒷좌석에는 8개월 된 부부의 딸이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들은 아주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기 때문에 콜린은 안심하고 부부의 밴에 올라탔습니다. 부부는 처음엔 콜린에게 사소한 것들을 물어보며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부부는 콜린에게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부부에게 불편함을 느낀 콜린은 점점 말수를 줄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운전자인 카메론 후커가 차를 가속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카메론의 돌발 행동에 콜린은 손에 들고 있었던 포도주스를 옷에 흘렸습니다. 운전석에 있었던 카메론은 백미러를 통해 콜린을 째려보았습니다. 카메론은 아내 제니스에게 잠시 주유소에 정차할 테니 갈아입을 옷을 콜린에게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 카메론은 주유소에 정차하여 주유했고 콜린은 카메론의 아내 제니스가 준 옷을 들고 주유소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콜린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안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당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 돌이켜보면 이 순간이 콜린이 도망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콜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시간 여행으로 지쳐서 자신이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했고 다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화장실에서 나와 부부의 밴에 올라탔습니다. 콜린이 다시 부부의 밴에 탔을 때 그녀의 옆좌석에 좀 전에는 없었던 이상한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변이 30cm 정도 되는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 상자는 앞으로 콜린의 인생에 엄청난 고통을 선사해줄 나무 상자였지만 당시에 콜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 상자가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갑자기 밴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비포장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밴이 어두운 숲속으로 진입하자 콜린은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며 어디로 가냐고 카메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콜린의 말에 카메론은 지름길로 가는 중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콜린은 해가 지기 전에 친구의 집에 가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름길로 가는 카메론에게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어두운 숲속 끝에 도착한 카메론은 갑자기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습니다. 당시 차가 정차한 곳은 큰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었고 근처에서는 개울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 갑자기 부부는 아기를 안고 차에서 내려 개울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말도 없이 부부가 차에서 내리자 콜린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콜린은 아기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했고 그대로 뒷좌석에 앉아 부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참 동안 기다려보아도 부부가 돌아오지 않자 콜린은 조심스럽게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개울 근처에서 카메론의 아내 제니스가 아이와 함께 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남편 카메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갑자기 카메론이 차문을 열고 들어와 칼을 꺼내 콜린의 목에 대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라고 소리쳤습니다. 당황한 콜린은 살려달라고 말하며 카메론의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즉시 카메론은 바로 콜린의 양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그녀의 발목은 밧줄로 묶었습니다. 그런 다음 카메론은 천으로 콜린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은 뒤 콜린의 옆좌석에 놓여 있었던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 상자를 그녀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약 10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나무 상자 속에 콜린의 머리를 넣은 카메론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과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상자를 닫아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론은 트렁크에 있는 침낭 속에 콜린을 집어넣었습니다. 침낭에 들어간 콜린은 움직이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편 카메론은 밖에서 놀고 있었던 아내 제니스와 딸을 다시 차로 부른 뒤 그대로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뒤 집에 도착한 카메론은 콜린의 머리에서 나무 상자를 떼어냈습니다. 여전히 눈가리개를 하고 있는 콜린에게 카메론은 당장 차에서 내리라고 명령했고 바로 그녀를 끌고 어두운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카메론은 콜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녀를 지하실에 묶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카메론은 준비해둔 장비를 꺼낸 뒤 콜린에게 폭력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가려진 콜린은 영문도 모른 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납치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콜린을 납치한 남편 카메론과 아내 제니스는 평범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내 제니스는 남편 카메론과 첫 데이트 이후 콜린처럼 카메론에게 납치되었습니다. 카메론에게 납치된 제니스는 그의 집에 강제로 끌려가 카메론에게 폭행과 추행을 당했습니다. 이때부터 계속해서 제니스는 카메론에게 끌려다니며 고통받았고 몇 달 만에 완전히 카메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제니스가 자신에게 무조건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카메론은 그녀에게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카메론의 말에 거역할 수 없었던 제니스는 바로 알겠다고 말하고 카메론과 결혼했으나 결혼 이후에도 카메론의 학대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카메론은 아내 이외에 자신의 폭력적인 환상과 욕구를 채워줄 새로운 노예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남편 카메론은 형식적으로나마 아내 제니스에게 새 노예를 구해도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남편 카메론의 말에 제니스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바로 그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남편 카메론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아내 제니스는 한 가지 조건을 들며 이 약속만 지켜진다면 남편이 새 노예를 납치하는 것을 허락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니스가 요구한 내용은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었지만 생각보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제니스가 남편에게 제안한 내용은 남편이 새로운 노예를 구해오면 남편의 폭력적인 환상은 노예에게 풀고 성적인 욕구만 자신에게 풀라는 황당무계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 카메론은 큰소리로 웃으며 알겠다고 말했고 약속은 꼭 지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아내 제니스는 남편을 믿고 그가 새 노예를 잡는 것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날 이후 매일 카메론과 제니스는 새 노예를 구하기 위해 차를 몰고 히치하이킹을 하는 여성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불행하게도 사건 발생 당일 부부는 우연히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었던 콜린을 만났고 콜린을 카메론의 노예로 낙점하고 그녀를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카메론에게 납치되어 그의 집 지하실에 감금된 콜린은 이제 카메론의 노예가 되기 위한 끔찍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대로 카메론은 콜린을 추행하지 않았고 자신의 폭력적인 환상을 해소하는 데에만 그녀를 이용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콜린은 매일 최대 23시간 동안 나무 상자를 쓴 채로 지하실에 있는 상자에 갇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머지 1시간은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카메론에게 노예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콜린 스탠의 부모님은 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즉시 경찰서에 딸이 실종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고 이렇게 콜린 스탠 실종 사건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납치 8개월 후인 1978년 1월 25일 카메론은 드디어 콜린이 자신에게 무조건 복종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카메론은 콜린에게 종이 한 장을 보여주며 서명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카메론은 자신이 더 컴퍼니라는 특수기관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더 컴퍼니라는 조직은 전 세계의 노예를 유통하고 통제하는 회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카메론은 콜린이 자신의 교육을 통해 완벽한 노예가 되었다고 말했고 이 서류에 서명하면 더 컴퍼니와 종신 노예 계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메론은 이곳 캘리포니아주 레드 블러프 주민들은 대부분 더 컴퍼니의 조직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경찰과 보안관들도 모두 조직의 요원이라고 말하며 만약 콜린이 도망치려고 한다면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카메론은 아내 제니스도 노예 출신이었으나 자신이 거두어 아내로 삼았다고 말하며 너도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콜린은 카메론의 협박에 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콜린은 카메론에게 가족들은 제발 건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카메론은 알겠다고 말했고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하면 가족들은 무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콜린에게 K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고 앞으로 자신을 마스터라고 부르고 아내는 부인이라고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카메론의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고 당연히 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엉터리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카메론에게 세뇌당한 콜린은 그의 말을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부터 콜린은 카메론의 진정한 노예가 되었고 그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복종했습니다. 콜린이 자신에게 완전히 복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카메론은 선물로 콜린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카메론은 8개월 동안 눈을 가리고 지하실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콜린에게 드디어 1층 거실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카메론은 콜린에게 집안 청소를 시키고 음식을 만들게 하였고 심지어 딸을 돌보는 일까지 시켰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 콜린은 지하실에 있는 상자로 들어가 밤을 보냈습니다. 당시 콜린은 눈가리개를 풀고 지하실에서 나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콜린은 자신에게 이런 자유를 준 카메론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78년 2월 아내 제니스가 둘째를 임신하여 더 이상 카메론과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카메론은 아내가 자신과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예인 콜린이 이를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내와의 약속을 강제로 변경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남편 카메론의 성적인 부분의 해소는 아내 제니스가, 그리고 폭력적인 부분의 해소는 노예인 콜린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때문에 앞으로 이 모든 것을 노예인 콜린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제니스는 콜린을 증오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자리를 노예인 콜린에게 빼앗길까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4월 카메론과 제니스 그리고 콜린은 근처 이동식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동식 주택에는 지하실이 없었기 때문에 카메론은 콜린을 보관할 장소로 침대 아래 나무 상자를 선택했습니다. 카메론은 새로운 집에서 콜린을 다시 길들인다는 명목으로 또다시 매일 23시간 동안 콜린을 상자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1978년 9월 4일 카메론과 제니스의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콜린에게 아기를 돌보라고 지시했고 덕분에 그녀는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상자 밖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콜린은 아이들이 잠을 자기 전까지는 상자 밖으로 나와 아이들을 돌보고 청소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잠에 들면 다시 상자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콜린이 침대 밑에 있는 상자 속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밤이 되면 그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아이들도 콜린을 K라고 불렀으며 그녀가 부모님의 친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콜린도 이제 자신을 K라고 생각했고 K가 아닌 콜린이었을 때의 시절을 거의 기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카메론의 신뢰를 쌓은 콜린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집 밖으로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콜린은 동네를 산책하고 조깅도 하고 장도 보았으며 동네 모텔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콜린에게 탈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으나 콜린은 카메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더 컴퍼니 소속 조직원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고 만약 탈출을 시도한다면 조직원들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까지 죽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카메론이 꾸며낸 헛소리였지만 당시 콜린에겐 카메론의 말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녀는 카메론의 거짓말을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콜린은 카메론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보다 더 컴퍼니의 보복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콜린은 아침에는 평범한 사람처럼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되면 스스로 침대 아래 상자에 들어가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콜린이 납치된 지 4년 뒤인 1981년 3월 갑자기 카메론은 콜린에게 더 컴퍼니에서 그녀에게 보내온 선물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에 콜린이 모범적으로 노예 생활을 한 것을 높이 산 더 컴퍼니가 그녀가 가족을 방문하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론은 조직의 허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콜린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카메론은 콜린에게 함께 그녀의 고향인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 가자고 했습니다. 대신 이제까지 콜린에게 발생한 일을 절대로 가족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고 가족과의 면회가 끝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론은 콜린에게 만약 약속을 어기고 비밀을 폭로하거나 경찰서에 찾아간다면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드디어 4년 만에 콜린은 고향 땅을 다시 밟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딸의 등장에 놀란 콜린의 부모님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말하며 경찰서에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콜린은 부모님에게 경찰서에 전화하면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전화기를 내려놓자 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모님을 포옹해 주었습니다.
콜린은 부모님에게 카메론을 자신의 약혼자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카메론이 어떤 남자인지 물어보지 않고 기념으로 카메론과 콜린의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카메론과 콜린은 정말 평범한 커플처럼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론은 콜린에게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말하고 다음날 아침에 데리러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콜린의 가족들은 분명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메론이 떠나자마자 콜린의 가족들은 제발 진실을 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콜린은 더 컴퍼니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콜린은 매우 불편하다는 표정으로 더 이상 그런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가족들은 콜린이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고 확신했습니다. 가족들은 계속해서 콜린을 불편하게 하면 영원히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카메론과 함께 지옥과도 같은 집으로 돌아온 콜린은 다시 K가 되었습니다. 이후 잠깐의 자유를 맛본 콜린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자 카메론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론은 콜린에게 갑자기 너무 많은 자유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그녀에게 모든 자유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 무려 3년 동안 콜린은 다시 하루 23시간 동안 상자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3년 뒤인 1984년 카메론은 이 정도면 콜린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카메론은 콜린을 예전처럼 잠잘 때 빼고는 다시 상자 밖에서 나와 생활하게 해주었습니다. 상자 밖으로 나온 콜린은 예전처럼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콜린은 번 돈의 절반을 카메론에게 주는 조건으로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가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1984년 5월 21일 콜린은 모텔에 취직하여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콜린은 2주마다 $200를 받았는데 그녀는 카메론의 신임을 얻기 위해 번 돈의 반보다 더 많은 $180를 카메론에게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카메론은 콜린이 완벽하게 자신의 여자가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카메론은 콜린에게 더 컴퍼니의 이야기에서 그녀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카메론의 말에 콜린은 너무나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카메론은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은 카메론의 아내 제니스처럼 마스터인 카메론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론의 말에 콜린은 매우 기뻐하며 기꺼이 카메론의 두 번째 아내가 되고 싶다고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콜린의 말에 카메론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바로 더 컴퍼니에게 연락해 허락을 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콜린이 카메론의 두 번째 아내가 된다는 말을 들은 카메론의 아내 제니스는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콜린이 카메론의 두 번째 아내가 된다면 더 이상 첫 번째 부인 제니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카메론이 자신을 노예로 만들거나 심지어 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당시 제니스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제니스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직접 노예 콜린을 해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84년 8월 제니스는 콜린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제니스는 남편 카메론이 이야기한 더 컴퍼니라는 조직은 남편이 콜린을 복종시키기 위해 만든 허구의 존재라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 콜린은 제니스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고 즉시 카메론에게 연락하여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제니스는 흥분한 콜린을 진정시키고 남편이 이야기한 더 컴퍼니라는 조직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니스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고 경찰들도 조직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콜린이 믿을 수 없다고 말하자 제니스는 콜린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지나가던 행인을 붙잡고 더 컴퍼니를 아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니스의 말에 행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인의 말을 듣자마자 콜린은 이제까지 7년 동안 카메론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제니스는 즉시 콜린을 버스 정류장에 데려다 주었고 고향으로 떠날 여비를 챙겨줬습니다. 헤어지기 직전 제니스는 남편 카메론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하며 제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니스의 말에 콜린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고 절대로 신고하지 않겠다고 제니스와 약속했습니다. 콜린은 버스를 타기 직전 공중전화를 사용하여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카메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콜린은 당신이 이제까지 7년 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고 곧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콜린의 말이 끝나자마자 카메론은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콜린도 제니스의 말처럼 카메론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카메론에게 신고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7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콜린은 정말로 그동안 있었던 끔찍한 일들을 경찰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집으로 돌아온 콜린은 아직도 카메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는지 무려 2번이나 스스로 카메론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카메론의 아내 제니스는 남편이 정말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찾아가 이제까지 남편이 벌인 끔찍한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목사님에게 남편이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사는 남편을 위해 기도는 해줄 수 있으나 남편을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그를 위한 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후 제니스는 남편에게 함께 목사님께 찾아가 상담받자고 말했고 이제까지 콜린을 괴롭히는데 사용한 도구들도 모두 버리자고 간청했습니다. 카메론은 제니스의 말에 알겠다고 했으나 그는 평범한 사람이 되길 거부했습니다. 며칠 뒤 갑자기 카메론은 콜린의 뒤를 이을 노예를 구해야 한다는 끔찍한 망언을 쏟아내었습니다. 콜린이 탈출한 지 3개월이 지난 1984년 11월 제니스는 남편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에 찾아갔고 1984년 11월 18일 드디어 카메론 후커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공범이었던 제니스는 재판정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범행에 대해 면책받았습니다. 1985년 9월 24일 카메론 후커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제니스는 콜린을 납치하기 1년 전 남편이 콜린을 납치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었던 19세 소녀 마리 엘리자베스를 납치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어서 제니스는 피해자 마리도 콜린과 같은 방식으로 지하실에 감금되어 폭행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당시 카메론은 마리를 자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마리는 콜린처럼 복종하지 않고 끝까지 카메론에게 저항했습니다. 결국 카메론은 마리를 노예로 만들지 못했고 마리가 실패작이라고 말하고 살해했다는 것이 제니스의 주장이었습니다. 1976년 1월 31일 실제로 당시의 마리 엘리자베스라는 19세 소녀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당국은 카메론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마리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카메론은 마리를 살해한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카메론은 콜린을 납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노예 계약서에 콜린이 자발적으로 서명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메론은 콜린이 탈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도망가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녀가 스스로 자신이 집에 머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당연히 카메론의 궤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 카메론 후커는 납치 및 폭행 그리고 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0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카메론의 가석방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고 그의 다음번 가석방 심리는 2030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콜린은 7년간의 끔찍한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름도 바꾸고 치유를 위해 매일 병원에 다니며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콜린은 평범한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으며 대학에 진학하여 회계학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 콜린은 한 남자에게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자식 중 한 명은 문제를 일으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콜린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고통을 이겨내었으며 이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대받은 여성들을 돕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984년 8월 28일 오스트리아 니더웨스터라이히주 암슈테텐 18세 소녀 엘리자베스 프리츠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당시 엘리자베스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몸과 머리는 흙먼지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이어서 엘리자베스는 멀리서 물이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와 가까운 곳에서 쥐와 벌레가 기어다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곧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어둡고 습한 지하실에 홀로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당황해했고 바로 지하실에서 나가는 문을 찾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녀는 바닥에 연결된 쇠사슬이 철컹철컹하며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발이 차가운 쇠사슬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너무 놀란 엘리자베스는 자리에 주저앉아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자마자 누군가가 엘리자베스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었는지 갑자기 지하실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 문이 열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나무계단을 따라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계단에서 내려온 남자는 손전등으로 엘리자베스를 비추며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에 놀란 엘리자베스는 괴한의 얼굴을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손전등을 들고 있었던 남자는 엘리자베스의 아버지 요제프 프리첼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너무 놀라 당황해하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요제프는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딸에게 다가왔고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부터 여기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같은 시간 엘리자베스의 어머니 로즈마리는 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고 즉시 남편 요제프에게 엘리자베스가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요제프는 아내 로즈마리에게 또 딸이 가출한 것 같다고 말하며 이번엔 신경 쓰지 말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당시 엘리자베스는 친구들과 함께 몇 번이나 가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자베스는 최근에도 친구와 함께 가출하여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어머니 로즈마리는 딸이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엘리자베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 로즈마리는 바로 경찰서로 찾아가 딸이 사라졌다고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사라진 소녀 엘리자베스를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의 행방을 찾지 못했고 그녀의 친구들도 엘리자베스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의 어머니 로즈마리와 아버지 요제프는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부부의 집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이 편지는 부부의 집에서 약 110km 떨어져 있는 도시 브라우나우아민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놀랍게도 편지를 쓴 사람은 사라진 딸 엘리자베스였는데 편지의 필체를 확인해 본 결과 정말로 이 편지는 엘리자베스가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편지에서 엘리자베스는 가족과 함께 사는데 지쳤다고 말했고 지금 친구와 함께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편지에 앞으로 절대 자신을 찾지 말라고 경고하는 글을 썼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만약 부모님이 자기 말을 무시하고 경찰과 함께 계속해서 자신을 찾으러 다니면 바로 이 나라를 떠난 뒤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요제프는 바로 딸의 편지를 엘리자베스의 실종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버지 요제프는 경찰에게 평소에 딸이 이상한 종교에 심취해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아마도 딸이 사이비 종교에 가담하여 가출했을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당시 경찰은 수시로 가출한 엘리자베스를 붙잡아 집으로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가 상습적으로 가출을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엘리자베스가 편지에 더 이상 자신을 찾지 말라고 쓴 것을 근거로 경찰은 그녀가 실종된 것이 아닌 아버지 요제프의 말처럼 사이비 종교에 가담하여 가출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엘리자베스 실종 사건을 단순 가출 사건으로 보고 바로 수사를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이비 종교에 빠져 가출했다던 딸 엘리자베스는 홀로 부부의 집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인 1984년 8월 28일 아버지 요제프 프리첼은 엘리자베스 프리첼을 집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요제프는 몇 년 동안 가족들 몰래 집 지하실에 비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지하실이 완성되었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요제프는 지하실 입구 문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너무 크고 무거워 요제프 혼자 설치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요제프는 딸 엘리자베스에게 문을 옮기고 설치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요제프의 말에 딸 엘리자베스는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제프는 엘리자베스에게 문을 잡고 있으라고 했고 요제프는 딸이 문을 잡고 있는 동안 문을 틀에 맞췄습니다. 이렇게 지하실 문은 성공적으로 제자리에 설치되었습니다. 요제프는 딸에게 고맙다고 말했고 아버지의 말에 엘리자베스는 아무 말도 없이 등을 돌려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제프는 딸이 등을 돌리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수건을 꺼내 딸 엘리자베스의 얼굴에 대었습니다. 당시 요제프가 꺼낸 수건은 마취 제인 에테르가 묻어있는 수건이었습니다. 잠시 후 엘리자베스가 기절한 것을 확인한 요제프는 딸을 지하실로 데려가 수갑을 채운 뒤 바닥에 있는 쇠사슬에 묶었습니다. 이렇게 딸 엘리자베스는 친아버지의 손에 자기 집 지하실에 감금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요제프는 딸이 가출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엘리자베스에게 집에서 스스로 가출했다는 편지를 쓰라고 협박했습니다. 겁에 질린 엘리자베스가 편지를 작성하자마자 요제프는 편지를 들고 집에서 약 110km 떨어져 있는 도시 브라우나우 아민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나우 아민에 도착한 요제프는 딸이 이곳에서 편지를 보낸 것으로 꾸미기 위해 브라우나우 아민에서 집으로 엘리자베스가 작성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요제프의 계획대로 경찰은 딸의 편지를 보고 수사를 종결했고 이후 24년 동안 딸 엘리자베스의 행방을 찾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엘리자베스 프리첼은 1966년 4월 6일 어머니 로즈마리와 아버지 요제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엘리자베스의 아버지 요제프는 평범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제프는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이미 추행과 음란물 유통 및 사기, 그리고 방화 등의 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특히 요제프는 힘없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요제프는 엘리자베스가 태어난 지 1년 뒤인 1967년 부녀자를 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요제프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아주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고 18개월 중 12개월만 복역하고 석방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엘리자베스가 1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요제프는 딸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제프는 엘리자베스가 항상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했고 종종 몰래 딸을 미행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엘리자베스가 소년과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녀를 끌고 집으로 가 강제로 방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요제프는 엘리자베스와 이야기한 소년을 협박해 다시는 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되자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몰래 집에서 나와 친구와 함께 다른 도시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가출한 엘리자베스는 얼마 못 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경찰에게 이야기했으나 경찰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바로 엘리자베스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엘리자베스가 가출을 하자 아버지 요제프는 딸의 가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니다. 처음에 아버지 요제프는 거주하고 있는 집 지하에 거대하고 미로 같은 지하실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요제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하실을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요제프는 성공적으로 지하실을 확장했고 확장된 공간 위에 임대할 아파트를 지어 지하실의 존재를 감쪽같이 숨겼습니다. 당시 부동산 사업으로 큰돈을 번 요제프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투자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전인 1983년 드디어 요제프의 지하실이 완공되었습니다. 지하실은 방마다 조명이 달려 있었으며 각 방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엘리자베스를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지하실을 건설한 요제프는 이제 딸을 지하실에 가둘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84년 1월 28일 또다시 엘리자베스가 집에서 가출했습니다. 요제프와 그의 아내 로즈마리는 딸이 또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 달 뒤인 1984년 2월 경찰은 엘리자베스를 비엔나에서 발견했다고 부부에게 통보해 주었습니다. 당시 엘리자베스는 친구와 함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붙잡힌 그녀는 집에 돌아가기 싫다고 말하며 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바로 경찰서로 끌려갔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요제프는 바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가출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요제프는 딸에게 다시는 가출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딸을 협박했습니다. 아버지 요제프는 딸을 지하실에 가둘 생각으로 이야기한 것이었는데 당시 딸은 요제프의 속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요제프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3달 전인 1984년 5월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에게 이제 곧 성인이 되니 독립해 집에서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약 70km 떨어져 있는 도시 린즈에 집을 구할 예정이었고 그곳에서 일할 직장도 이미 알아본 상태였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독립선언에 요제프는 이젠 정말 머뭇거릴 틈이 없다고 생각했고 드디어 요제프의 가슴속에 숨겨져 있었던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고개를 든 것이었습니다. 원래 요제프는 딸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잠시만 지하실에 감금할 예정이었으나 딸의 독립선언 때문에 요제프는 계획을 변경하여 영원히 딸을 지하실에 가두기로 결심합니다. 드디어 3달 후인 1984년 8월 28일 요제프는 딸 엘리자베스를 지하실에 감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지하실에 감금된 엘리자베스는 지하실에서 24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곧 성인이 되었으나 요제프의 말을 거역하지 못했고 그 결과 요제프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엘리자베스의 첫째 아이는 유산됩니다. 감금 4년째인 1998년 엘리자베스는 커스틴이라는 이름의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후 엘리자베스가 출산할 때마다 요제프는 출산에 관한 책과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선물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자베스는 햇빛 한 점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총 7번의 출산을 했습니다. 감금 6년째인 1990년 엘리자베스의 둘째 아이인 스테판이 태어났고 감금 8년째인 1992년 엘리자베스는 세 번째 아이인 리사를 낳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세 번째 아이 리사는 선천적으로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대로 지하실에 둔다면 분명 리사는 세상을 떠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요제프는 세 번째 아이 리사를 구하기 위해 기발하고 어처구니 없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요제프는 엘리자베스에게 리사를 구할 방법이니 즉시 편지 한 통을 작성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놀랍게도 편지의 내용은 엘리자베스가 딸 리사를 키울 수 없게 되어 몰래 부모님의 집에 두고 간다고 쓰여 있었고 리사의 몸이 좋지 못하니 바로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는 글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요제프는 엘리자베스가 작성한 편지와 함께 리사를 바구니에 넣은 뒤 집 문 앞에 두고 스스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를 듣고 집안에서 엘리자베스의 어머니이자 요제프의 아내 로즈마리가 나왔습니다. 로즈마리는 집 앞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기가 담긴 바구니에 들어있는 편지를 보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로즈마리는 남편 요제프에게 가출한 딸 엘리자베스가 집에 왔다 갔다고 말했고 바구니 속아이가 엘리자베스의 딸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로즈마리와 요제프는 이렇게 리사를 자신들이 거두어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요제프의 과거 수많은 범죄 이력 때문에 아이의 입양이 거부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오스트리아는 15년이 지나면 범죄 기록을 말소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미 요제프의 범죄 기록은 서류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 때문에 요제프는 엘리자베스의 딸 리사를 입양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고 심지어 당국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요제프는 쉽게 리사를 입양했고 즉시 리사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그녀의 심장 질환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한편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었던 엘리자베스는 그곳에서 커스틴과 스테판을 키우며 정말 평범한 엄마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제프는 엘리자베스와 두 아이를 위해 지하실 크기를 더 넓히고 새 냉장고도 설치해 주었으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과 애완용 금붕어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요제프는 지하실이 지옥과 같은 공간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키우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게 했으며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챙겨주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자베스는 요제프에게 요청하여 아이들을 교육시킬 교재를 받아 매일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요제프는 엘리자베스의 노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매일같이 지하실에 내려와 자신의 욕구만 해소했습니다. 감금 10년째인 1994년 12월 16일 네 번째 아이인 모니카가 태어났습니다. 이젠 더 이상 지하실에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요제프는 모니카도 위층으로 데리고 가 셋째 아이 리사를 입양한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넷째 아이 모니카를 입양했습니다. 감금 12년째인 1996년 4월 엘리자베스는 쌍둥이 마이클과 알렉산더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이클은 심장에 이상이 생겨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쌍둥이 중 알렉산더만 살아남았고 리사 그리고 모니카와 같은 방식으로 알렉산더도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감금 18년째인 2002년 드디어 엘리자베스는 마지막 아이이자 7번째 아이 펠릭스를 낳았습니다. 그동안 요제프가 지하실 공간을 좀 더 확장했기 때문에 펠릭스는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지하실에 남아 엘리자베스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사망한 여섯째 아이 마이클을 제외하고 위층에는 셋째, 넷째, 다섯째 아이인 리사, 모니카 그리고 알렉산더가 살았으며 첫째, 둘째, 일곱째 아이인 커스틴, 스테판 그리고 펠릭스는 지하실에서 엘리자베스와 함께 지냈습니다. 요제프는 지하실에서 엘리자베스와 함께 사는 아이들을 아래층 아이들, 그리고 지상에서 부부와 함께 살던 아이들은 위층 아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자베스의 7명의 아이 중 요제프는 엘리자베스의 막내 아들 펠릭스를 제일 이뻐했습니다. 요제프는 펠릭스가 지하실에서 지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펠릭스를 위층으로 데리고 올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제프는 펠릭스가 학교에 입학할 때쯤에 엘리자베스와 펠릭스뿐만 아니라 지하실에서 엘리자베스와 함께 살고 있었던 커스틴과 스테판도 모두 위층으로 올라오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제프의 계획은 생각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감금 24년째인 2008년 4월 19일 엘리자베스의 첫째 딸인 19세 소녀 커스틴이 병에 걸려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요제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커스틴을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제프는 지하실에 구비해 놓은 아스피린을 먹여보라고 했으나 약을 먹어도 커스틴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는 눈물을 흘리며 만약 커스틴이 죽게 된다면 자신도 딸을 따라갈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요제프는 마지못해 엘리자베스의 요청대로 커스틴을 데리고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요제프는 자신을 커스틴의 할아버지라 소개하며 커스틴의 엄마가 병원에 방문할 수 없어 대신 찾아왔다고 말했고 빨리 커스틴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사는 커스틴의 병력 조회를 위해 즉시 커스틴의 어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와 달라고 요제프에게 요청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요제프는 커스틴의 어머니 엘리자베스가 가출했다고 말하며 자신도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병원 측은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커스틴을 신문하였고 어머니 엘리자베스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 했으나 커스틴은 경찰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요제프에게 커스틴의 어머니 엘리자베스에 관해 물어보았으나 요제프는 매우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경찰은 수상한 행동을 하는 요제프를 의심했고 24년 전 이미 종결된 엘리자베스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24년 만에 경찰은 엘리자베스를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했고 약 일주일 후 방송을 통해 엘리자베스의 첫째 아이 커스틴이 매우 아프니 집으로 돌아오라는 방송을 오스트리아 전역에 송출했습니다. 같은 시간 엘리자베스는 지하실에 있는 작은 TV를 통해 이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요제프가 지하실로 돌아왔을 때 이미 TV를 보고 흥분한 엘리자베스는 요제프에게 즉시 첫째 커스틴이 있는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말했고 데려가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요제프를 협박했습니다. 결국 요제프는 엘리자베스를 데리고 병원에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자베스는 24년 만에 지하실에서 나와 첫째 아이 커스틴이 있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엘리자베스가 도착하자마자 경찰은 즉시 엘리자베스를 붙잡아 그녀를 커스틴 학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의 신문이 시작되었으나 처음에 엘리자베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커스틴을 보호시설로 데려가겠다고 협박하고 나서야 엘리자베스는 눈물을 흘리며 마침내 24년 동안 아버지 요제프에게 당한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진술을 들은 경찰들은 믿을 수 없는 그녀의 이야기에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2008년 4월 26일 즉시 경찰은 73세 요제프 프리츠를 체포하고 그의 집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었던 스테판과 펠릭스를 구출했습니다. 2008년 4월 29일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엘리자베스의 아이들이 모두 요제프의 생물학적 자녀라고 발표합니다. 2009년 3월 16일 요제프 프리츠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제프의 변호인은 DNA 검사 결과 정말로 요제프가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이 드러났으나 엘리자베스와 합의하에 아이를 낳고 기른 것일 수도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검사는 요제프의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엘리자베스가 24년간 겪었던 끔찍한 일에 대한 증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을 본 배심원들은 당시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듣고 오열하며 눈물을 흘렸고 심지어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재판정에 엘리자베스가 등장했습니다. 요제프의 눈은 잠깐 엘리자베스와 마주쳤고 요제프를 본 엘리자베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요제프는 엘리자베스의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모든 죄를 인정한 요제프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그에게 15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아이들은 구출된 이후부터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집중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위층 아이들보다 아래층 아이들에 대한 치료가 시급해 보였습니다. 당시 엘리자베스는 어머니 로즈마리가 아버지와 짜고 자신을 감금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집 바로 아래 지하실에 자신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24년간 모르고 살 수 있냐고 말하며 어머니 로즈마리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요제프의 집 1층에 살고 있었던 세입자들 중 그 누구도 지하실에 엘리자베스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요제프의 지하실은 외부에 노출이 전혀 안 될 만큼 완벽한 공간이었고 방음 뿐만 아니라 빛까지 차단된 끔찍한 공간임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는 몇 년 뒤 어머니 로즈마리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자녀들은 당국의 보살핌 속에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빌리지 X로 알려진 오스트리아 시골의 작은 마을에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엘리자베스의 집은 경찰뿐만 아니라 사설경호원까지 배치되어 정말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엘리자베스의 가족들을 지켜주기 위해 그녀의 집 근처에 CCTV를 설치해 주었으며 언론과 외부인의 접촉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자녀들은 마을에 완전히 적응하여 친구를 사귀고 연애도 하면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는 자신을 경호하기 위해 배치된 경호원 중 한 명인 토마스 웨근이라는 청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커플은 2019년에 결혼했는데 당시 엘리자베스는 52세, 토마스는 29세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엘리자베스와 토마스 부부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감옥에 수감 중인 요제프는 감방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수시로 폭행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제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딸 엘리자베스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 기쁘다고 말했고 언젠가 만약 석방된다면 딸의 집에 찾아가 그녀와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2002년 6월 24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 렉싱턴 카운티 15세 소녀 카라 로빈스는 아침 일찍 친구 헤더의 침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카라는 이날 오후 친구 헤더와 함께 웨스트 컬럼비아에 있는 호수로 놀러가 수영을 하며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라는 미리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전날 밤 친구 헤더의 집에서 외박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일어난 헤더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호수에 놀러가서 먹을 도시락을 싸주기 위해 장을 보러 아침 일찍 마트에 방문했습니다. 외출하기 전 헤더의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장을 보고 돌아올 때까지 집안일도 좀 하고 잔디밭에 물도 주고 있으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호수에 가기 위해 서둘러 집안일을 마쳤습니다. 이제 잔디밭에 물만 주면 헤더의 어머니가 시킨 일을 모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헤더는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샤워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카라는 얄밉게 구는 친구 헤더를 째려보며 잔디밭에서 물을 주고 있을 테니 샤워가 끝나면 바로 나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 카라는 맨발의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홀로 앞마당에 나와 잔디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카라는 헤더의 집 앞에 녹색 폰티악 자동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카라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잔디밭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녹색 폰티악 차량이 헤더의 집 진입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깜짝 놀란 카라는 녹색 폰티악 차량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뒤 차 안에서 평상복을 입은 30대 남성이 한 손에 잡지더미처럼 보이는 것들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야구모자를 쓰고 한바구음을 지으며 차에서 내린 남성은 카라를 향해 걸어오면서 그녀에게 손을 흔들며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당시 카라는 의문의 남성이 들고 있는 잡지더미를 보고 그가 잡지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문의 남성은 잔디밭에 물을 주고 있던 카라에게 혹시 부모님이 집에 계시냐고 물어보았고 그의 말에 카라가 부모님은 집에 없다고 대답하자마자 그럼 집에 어른들이 계시냐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의 질문에 카라는 아무 생각 없이 어른들은 모두 외출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카라의 말이 끝나자마자 의문의 남성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고 말했고 자신이 팔고 있는 잡지 샘플 몇 권을 집에 두고 가겠다고 이야기하며 천천히 카라에게 접근했습니다. 카라에게 가까이 접근한 그는 그녀에게 잡지를 건네주는 척하다가 갑자기 몸속에 있는 총을 꺼냈습니다. 총을 보고 놀란 카라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그는 총구를 카라의 머리 옆에 대고 입을 다물지 않으면 쏘겠다고 그녀를 협박했습니다. 카라는 순간 엄청난 공포를 느꼈지만 괴한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의 말대로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카라를 자신의 차로 데리고 간 괴한은 갑자기 그녀에게 차 뒷좌석에 있는 거대한 플라스틱 용기에 빨리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카라는 괴한의 말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바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제서야 카라는 자신이 납치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살아남으려면 괴한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우쳤습니다. 카라가 뒷좌석에 있는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가 웅크려 앉자 괴한은 즉시 통의 뚜껑을 덮은 뒤 차를 몰고 이동합니다. 이때부터 카라는 살기 위해 최대한 생존 본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기억하기 위해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다행히 뚜껑이 완전히 밀봉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라는 밖에서 나는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가 점점 집에서 멀어지자 카라는 차가 몇 번을 돌고 있는지 세어봤으며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심지어 카라는 플라스틱 용기 안에 누워있는 동안 바닥에 인쇄된 일련 번호를 외웠으며 차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의 장르도 기억해두었습니다. 잠시 후 카라는 괴한의 차가 갑자기 멈춰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에서 내린 괴한은 바로 뒷좌석 문을 열었고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있는 카라에게 통에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이어서 괴한은 카라의 입에 재갈을 물린 다음 모피로 덮인 수갑을 그녀의 손목에 채우고 발목을 묶었습니다. 카라를 완전히 속박한 괴한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카라를 플라스틱 통 안에 넣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얼마 뒤 괴한의 차가 급회전을 하더니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괴한은 카라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끌고 어디론가로 이동했습니다. 곧 괴한은 집 안으로 들어왔고 이때 카라는 집문이 굳게 잠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괴한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카라를 통 속에서 꺼내 바닥에 풀어주었습니다. 드디어 통에서 나온 카라는 쥐가 난 다리를 풀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카라의 모습을 본 괴한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잠시 괴한이 방심한 틈을 타 카라는 몰래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본 카라는 괴한의 집이 지저분하기는 했지만 여자와 함께 사는 집이었는지 어느 정도 정돈된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괴한은 소파에 앉아 바로 텔레비전을 켰고 바로 카라를 찾는 뉴스가 나오는지 확인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카라를 찾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카라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확신한 괴한은 어깨를 으쓱하면서 아무도 너가 사라진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며 카라를 조롱했습니다. 카라는 괴한의 말엔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주변을 둘러보며 여기가 어디인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때 카라는 케이지 안에 갇혀있는 뱀과 기니피그 그리고 작은 어항 속에 열대어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카라는 애완동물들과 자신의 처지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동물들에게 묘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갑자기 괴한은 텔레비전을 끄고 펜과 메모지를 꺼낸 뒤 카라의 앞에 앉았습니다. 괴한은 카라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그녀의 입에서 재갈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괴한은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무려 1시간 동안 카라에게 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괴한은 카라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다니는 학교와 가족관계까지 물어보았으며 심지어 카라의 생리주기와 신체 사이즈까지 물어보고 모든 정보를 자신의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카라와의 대화를 마친 괴한은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보했다고 생각했는지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카라를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괴한의 침실에 들어간 카라는 18시간 동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라는 만약 범인에게 저항하면 그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대한 비명을 지르고 반격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카라는 혹시 괴한이 모든 일을 마치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괴한을 범인이 아닌 남자친구처럼 대해줬습니다. 카라는 괴한에게 너무나 거부감이 들었지만 살아서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에게 복종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라는 괴한의 자존심을 세워주며 그의 신뢰를 얻었고 괴한도 점점 카라에게 마음을 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괴한은 카라에게 너는 다른 여자들과 다르다고 말하며 흡족해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고난의 시간이 끝났을 때 정말로 카라의 생각대로 범인은 그녀를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괴한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라의 손에서 수갑을 풀어준 다음 그녀에게 집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카라는 괴한이 집을 소개해주는 동안에도 주변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괴한이 담배에 불을 붙이자 카라는 괴한이 피우는 담배가 말보로 레드라는 것을 기억해 두었고 카라를 주방으로 데려갔을 땐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어있던 명함까지 모두 외웠습니다. 집 소개가 끝날 때쯤 카라는 괴한에 대한 많은 정보를 파악했고 심지어 그가 다니던 치과 주치의의 이름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카라는 만약 자신이 여기서 살아서 나간다면 방금 알게 된 정보가 그를 붙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카라에게 화장실 사용이 허락되었을 때 카라는 화장실 안에서 여성 위생용품을 확인했고 빗에 빨간색 머리카락이 엉켜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실을 살펴본 카라는 괴한이 빨간 머리를 한 여성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괴한은 무심코 자신의 총을 카라의 손이 닿는 곳에 내려놓았습니다. 총을 내려놓은 괴한이 몸을 돌리자마자 바로 카라는 총을 들고 괴한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카라의 머릿속에 혹시 괴한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면 그대로 괴한의 손에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정적으로 카라는 총을 다룰 줄 몰랐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결국 카라는 바로 총을 제자리에 내려놓았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분명 기회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괴한은 카라에게 이제 잠을 자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카라에게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그런 다음 괴한은 카라의 다리 중 하나를 침대에 묶었고 이어서 그녀의 손에 수갑을 다시 채운 다음 카라의 옆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카라는 괴한보다 먼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전히 괴한은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카라는 잠을 자는 괴한을 보자마자 지금이 아니면 절대 탈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라는 즉시 수갑을 당겨 한 손을 겨우 빼냈고 손이 자유로워지자 빼낸 손으로 침대에 묶여있는 다리를 풀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 카라는 까치발을 들고 천천히 침실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선 카라는 범인에게 벗어나려면 침실문을 열고 죽으림을 다해 빛의 속도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마음을 굳게 먹은 카라는 온 힘을 다해 침실문을 열었고 곧바로 단 몇 초 만에 현관문을 열고 아파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다시 괴한에게 끌려가 그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카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거리로 뛰쳐나가 가장 먼저 보이는 차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차 안에 있던 두 남성은 정신이 혼미해 보이는 소녀를 보자마자 야그란 소녀가 정신나간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를 피해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카라의 손목에 매달려 있는 수갑을 보았습니다. 바로 두 남성은 그녀에게 심각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카라를 바로 차에 태워 주었습니다. 카라는 자신을 구해준 남성들에게 내 이름은 카라 로빈슨이고 지금 누군가에게 납치당했다고 정신없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카라는 자신이 납치되어 감금되어 있었던 아파트 단지를 가리키며 저곳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카라의 말에 두 남성은 알겠다고 말했고 즉시 카라와 함께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카라는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근무 중인 경찰에게 자신이 괴한에게 납치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관은 조금 회의적인 눈빛으로 카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침부터 손에 털이 달린 수갑을 차고 납치범에게 납치되었다가 방금 탈출했다고 소리치는 소녀의 모습은 경찰의 눈엔 그렇게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경찰도 카라가 약과 술에 취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곧 그녀가 얼마 전 실종신고가 접수된 카라라는 소녀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카라의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경찰은 카라의 진술을 토대로 즉시 카라와 함께 그녀가 이야기한 아파트로 출동했습니다. 만약 범인이 카라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면 현장에서 범인이 바로 도주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카라는 서둘러 아파트 단지에서 도망치느라 몇 동에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은 아파트 경비실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카라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자신이 감금되어 있었던 아파트가 수염난 남자와 빨간 머리를 한 여자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말했고 이어서 납치범의 생김새까지 경비원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카라의 설명을 듣자마자 갑자기 아파트 경비원은 카라가 설명한 남자가 몇 동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알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비원은 카라가 설명한 세입자들의 이름은 리처드 에보니츠와 호프 에보니츠 부부일 것이라고 말했고 그 부부가 녹색 폰티악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진술에 경찰은 제대로 찾아왔다고 확신했고 경비원의 안내를 받아 즉시 부부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리처드와 그의 아내 호프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이미 리처드는 현장에서 도망친 뒤였습니다. 조사 결과 리처드의 아내 호프는 카라가 납치될 당시 가족들과 함께 디즈니월드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리처드의 아내 호프는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아내 호프는 남편이 이렇게 끔찍한 범죄의 용의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호프는 자신이 리처드와 같은 괴물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남편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녀는 남편 리처드를 비난하는 대신 그가 무죄라고 주장하며 리처드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경찰이 범죄 현장을 조사하는 동안 카라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정밀검진을 받았고 곧 카라의 몸에서 범인의 DNA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리처드의 집을 조사한 경찰은 용의자 리처드가 카라를 납치한 납치범일 뿐만 아니라 1996년 살해된 소피아와 1997년에 살해된 크리스틴 리스크 그리고 그녀의 동생 파티를 살해한 용의자라는 증거를 발견합니다. 놀랍게도 리처드는 카라를 납치한 용의자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살인사건의 진범인 연쇄살인마였습니다.
곧 경찰은 연쇄살인범 리처드를 체포하기 위한 팀을 구성했고 즉시 사라진 용의자 리처드 에보니츠를 수배하고 그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사건 발생 2일 뒤인 2002년 6월 27일 이날 아침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리처드의 여동생이었는데 리처드의 여동생은 수사관에게 플로리다주 세러소타에서 리처드를 만나기로 했다고 제보했습니다. 리처드의 여동생은 오빠가 전화하자마자 자신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경찰을 피해 도주 중이라고 고백했고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오후 리처드는 여동생과 만나기 위해 여동생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장엔 잠복 경찰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은 리처드는 경찰들의 맹렬한 추격을 피해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 리처드는 차를 몰고 경찰을 따돌리며 도주에 성공하는 듯 했으나 곧 경찰이 미리 도로에 깔아둔 스파이크 스트립을 밟고 타이어에 구멍이나 경찰에게 따라잡혔습니다. 리처드의 차는 통제력을 잃고 그 자리에 멈췄고 경찰 특공대가 바로 리처드를 포위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리처드는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갑자기 그는 몸속에 숨겨둔 총을 꺼내 자기 머리에 총구를 대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렇게 용의자 리처드는 경찰에게 체포되는 것을 피하고자 비겁하게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리처드의 DNA를 확보한 뒤 카라의 몸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카라의 몸에서 나온 DNA는 99.9% 리처드의 DNA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연쇄살인범 리처드가 카라를 납치한 범인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연쇄살인범 리처드가 사망했으나 리처드의 범행에 대한 조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리처드의 집을 조사하던 도중 1996년과 1997년에 살해된 3명의 소녀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사진은 소피아와 크리스틴 리스크 그리고 그녀의 동생 카티가 납치된 뒤 촬영된 사진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마도 리처드가 그녀들을 살해하기 전에 이 사진을 찍었다고 판단했고 곧바로 경찰은 살해된 3명의 소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1996년 9월 9일 16세 소녀 소피아 실바는 자기 집 앞마당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녀가 실종되고 5주가 지나고 나서야 소피아는 버지니아주 킹조지 카운티의 한 연못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소피아 살인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도 당시 용의자 리처드는 소피아의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버지니아주 프레더릭스버그라는 곳에 살고 있었으나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7개월 후인 1997년 5월 1일 15세 소녀 크리스틴 리스크와 그녀의 여동생인 12세 소녀 카티가 사라집니다. 자매는 오후 3시가 조금 지난 시각에 스쿨버스에서 내렸는데 이후에 크리스틴과 카티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2시간 후인 오후 5시 자매의 아버지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딸 크리스틴의 책가방이 마당 잔디밭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문이 여전히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자매의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즉시 경찰서에 연락했고 딸들이 사라졌다고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자매가 실종된 지 5일 뒤인 1997년 5월 6일 자매는 집에서 64km 떨어진 버지니아주 중부에 있는 사우스 안나강 근처 다리 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리처드의 집에서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1년 동안 3명의 소녀가 살해되자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특별팀을 구성했습니다. 수많은 단서와 증거가 발견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범인을 식별할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고 이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리처드의 과거를 조사한 경찰은 그가 예전에 살았던 버지니아주 프레더릭스버그에 있는 집을 찾아가 바닥에 깔린 카펫 섬유를 채취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사망한 세 소녀의 몸에서 발견된 섬유 조직과 리처드의 예전 집에서 발견된 섬유 조직을 비교한 결과 놀랍게도 두 섬유는 같은 카펫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수사관들은 리처드의 폰티악 자동차 트렁크 내부에서 크리스틴 리스크의 손바닥 지문을 발견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나 지났으나 아직까지 크리스틴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었던 것이었는지 그녀의 지문이 그대로 트렁크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명의 소녀의 유해에서 파란색 섬유도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파란색 섬유는 카라가 탈출할 때 차고 있었던 모피로 덮인 수갑의 섬유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세 소녀 모두 자기 집 앞마당에 있다가 연쇄살인마 리처드에게 납치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용의자 리처드의 과거도 조사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에 힘든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리처드는 10대 시절부터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기소되었으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소에게 벌금만 납부하고 징역형 없이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리처드라는 악마가 자라나는 것을 법이 막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3명의 소녀가 살해되고 1명의 소녀가 납치되고 살해당할 뻔한 비극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한 카라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고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왔으나 당시 카라는 칭찬에 취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사건 이후부터 카라는 이전처럼 활기차고 다정다감했던 성격보단 감정을 억누르고 조심스러운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카라의 사건을 담당했던 보안관 레온 로트는 카라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공포 속에 있었지만 냉철함을 유지한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부터 보안관 레온은 카라를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알면 알수록 카라라는 소녀는 경찰 조직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확신했습니다. 보안관 레온은 카라에게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름 인턴으로 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인턴 생활을 마친 카라는 결국 경찰이 되기로 결심했고 보안관 레온의 추천을 받아 경찰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느 날 카라는 경찰학교에서 범죄학 강의를 듣던 도중 연쇄살인범의 소나기에서 탈출한 소녀의 살해에 관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기 직전 카라는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강단으로 올라가 자신이 이 살해의 피해자이자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고 있었던 학생들에게 당시에 자신이 느끼고 겪은 일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앞으로 경찰관이 되어 리처드와 같은 범죄자의 표적이 되기 쉬운 10대 아이들에게 등대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8년 뒤인 2010년 카라는 경찰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부보안관이 되어 학교 담당 부서에 배치되었고 정말로 카라의 꿈대로 아이들의 등대가 될 수 있는 일을 시작합니다. 2011년 4월 카라는 동료 경찰과 결혼하였고 2년 뒤인 2013년 카라는 경찰에서 은퇴한 뒤 강력범죄 사건의 희생자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회운동가가 되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다고 합니다.